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받는 고통의 정도라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한국이 유독 더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연말 정도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둔화보다도 더 침체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갈 걸로 봐요. 미국이 생각보다는 침체로 가기에는 미국이 처음 겪는 이 독특함이란 게 자리 잡고 있어서 침체로 가기에는 오히려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 이상에서의 뭔가 악재가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요인은 아니었네로 오히려 해소가 되어 가면서 증시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끈끈하다라고 하는 근원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속도를 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 상황 자체는 미국 대비해서 한국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 체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 있냐 하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서 우리는 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수출이 무너졌을 때에 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받는 고통의 정도라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한국이 유독 더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아마도 연말 정도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경기를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험악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둔화보다도 더 침체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갈 걸로 봐요. 경제 성장률이. 하지만 그래도 침체는 가까스로 피해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기준금리를 바꿨는데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도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초단기 금리 시장에 완벽하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중기나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 나간다. 그럼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준금리를 좀 변동을 시킨다. 어떤 데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장기금리는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좋아지겠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금금리라든지요, 대출금리도 미치는 영향 그 경로가 단순히 기준금리의 하향이나 상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은 어떠하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작년도 9월, 10월 정도로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레고랜드발 우리는 아주 긴축적으로 금리가 폭등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금융 불안정이 좀 안정화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비록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혹은 동결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높아져 있었던 그런 금리가 정상화 단계로 그러니까는 부도에 대한 위험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악재보다 보이지 않는 악재가 나타났을 때 크다라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 이상에서의 뭔가 악재가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글로벌 그런 이제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조사를 보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너무나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심지어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대단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와가지고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저는 안 좋게 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정도로 안 좋은 요인은 아니었네로 오히려 해소가 되어 가면서 증시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 처음에 실적이 나올 때에는 실적이 대단히 나쁘지 않을까, 침체로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월 달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던데 괜찮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었던 거고, 또 부채 한도 협상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부채 한도 협상 오히려 데드라인 즈음에 잘 끝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반기로 들어가 가지고서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요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반기에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6월 데이터는 한 3% 내외, 그다음 하반기에는 3% 중반 혹은 후반까지로 올라갔다가 내년 상반기에 3%, 2%대로 떨어지는 걸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반등하면 어떡할까 싶으시겠지만은 근원 물가를 보시게 되면 저는 오히려 9월, 10월로 가면서 계속해서 더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날 것 같아요. 헤드라인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있겠지만은 유의미한 수준의 반등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 물가, 아주 끈끈하다라고 하는 근원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속도를 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우려를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원 물가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요. 주거비는 집값의 상승률에 1년 반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근데 집값 상승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나타난 이래로 처음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달 나온 숫자에서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엔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원 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물가를 봤었을 때에도 10% 중반 정도로 크게 차지하는 식품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품 물가를 봤었을 때 이 식품 물가가 비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비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식품 물가의 하락도 앞으로 유의미하게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 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경기를 봤을 때 결국에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결정짓는 가장 딱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은 실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요, 실업이 크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도 사상 유례 없는 일이 하나 발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그 다음에 구인 공고가 이미 나와 있던 것이 많이 취소가 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구인 공고가 보통 100에서 200만 개 사라지고, 실업자가 3에서 한 70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실업자 대비 이미 과대하게 나와 있는 구인 공고 자체가 600만 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과거에는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공고가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업자 대비 구인 공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한데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구인 공고부터 아마 취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인 공고가 한 6, 700만 개 없어지고 실업자는 1, 200만 명만 늘어나도 혹시 이 경기 둔화가 끝나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과거랑 비교하면 그 정도로도 혹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업자의 증가는 100에서 200만 명으로 제한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실업자는
증가는 낮은 상황에서 임금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는 침체로 가기에는 노동시장의 독특함, 미국이 처음 겪는 이 독특함이란 게 자리 잡고 있어서 침체로 가기에는 오히려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더더욱이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볼 때 현재 상황이 나쁘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좌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일까, 나오게 된다면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건데 중국은 실제로 부양책을 내놓기에 대단히 좋은 환경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경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4월엔 괜찮았는데 5월에 나온 건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 부양책을 추가로 주말 동안에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가서는 7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청년 고용을 좀 늘려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요즘에는 구인 공고를 이제는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책적인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 시각을 가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주식시장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이 정책을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뒷받침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부터로 보게 되면은 주주 친화적인 주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주주 권익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 하면은요, 거의 한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일본 거래소에서 거래소 상장 기업들에 대해 청산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왜 그렇게 본인들 기업이 낮은 가치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내어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밝히고 공시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이후로 일본의 소위 PBR 1배 미만 기업들 중에서는요,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하거나 현금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일본의 경상수지가 지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여긴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나가니 일본도 중국 쪽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 부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첫째고요. 2번째로는 원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여행 산업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인 관광객이 적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을 오히려 벤치마크 해가지고서 일본은 이 여행 시장을 적극적으로 10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나라로 변했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은 여행 수지에서 소폭의 적자를 보는 나라에서 이제는 3조엔 가까이 흑자를 보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풀려나가면서 여행 수지가 극적으로 일본도 개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 수지가 이런 2가지 요인으로 좋아지는 점도 일본 경제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